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떴는데요. 오늘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 보니까 떨립니다. 네, 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 기후부가 순환경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에코 디자인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환경제와 에코 디자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한승 차관께서 채굴 경제를 이제 탈피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채굴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를 이렇게 제일 큰 놈들부터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게 석탄, 그다음에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억 톤 넘는 것만 해도 뭐 한 요 정도가 되고요. 요 맨 왼쪽에 세 개를 우리가 이제 통칭 화석연료라고 하고, 이 화석연료가 결국 근현대 문명을 돌리는 축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 화석연료는 뭐 무궁무진하게 쓰지만 크게는 에너지로 쓰거나 물질로 쓰거나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 있는데, 통계를 찾아보면 에너지로 사용하는 비중이 한 85 내지 90%, 물질로 쓴다고 하면은 뭐 플라스틱 합성, 그다음에 케미칼로도 쓰고 비료도 저기서 나오고 뭐 그러죠. 주로 석유가 저쪽으로 많이 가는데, 에너지로 쓴 결과가 기후 위기인 것이고 물질로 사용한 게 오염 위기인 건데, 이게 유엔이 최근에 트리플 플래너터리 크라이시스라고 3대 행성적 위기라는 패러다임을 그 구테레시 사무총장 체제에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클라이밋 크라이시스고요. 두 번째가 폴루션 크라이시스고, 세 번째가 바이오 다이버시티 크라이시스거든요. 근데 세 번째 생물 다양성 위기는 사실 기후 위기와 오염 위기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론적인 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화석연료를 저렇게 뭐 석탄 80억 톤, 석유 45억 톤, 가스 저기 35억 톤이 되잖아요. 저렇게 이제 뽑아 쓰다 보니까 저게 대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 생태계를 채우는 그 문제를, 이건 사실 1769년에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개선 특허 받은 그거를 이제 산업혁명의 기점으로 보는 한 257년 된 이 탄소 문명 하에서의 문제들인 거고, 이 행성적 위기를 극복하는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자는 게 거창하지만 문명의 녹색 전환 담론인 것이고, 그 기후 위기 타개 방법론이 탄소 중립, 즉 에너지의 녹색 전환이고, 그다음에 오염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론이 순환 경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순환 경제. 그래서 저는 순환 경제는 문명을 한번 산업 혁명에 기반한 탄소 문명을 다음 문명으로 넘어가는 두 축, 녹색 전환의 두 축 중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유럽도 보시면 유럽도 이제 전 세계에서 어쨌든 녹색 전환을 거의 거의 강제로 끌고 나가는 나라들이니까, 걔네들은 2019년에 유러피언 그린 딜이라는 게 탄소 문명과 확실하게 작별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 선언에도 보시면은 유럽 대륙을 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화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선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럽 그린딜의 패키지를, 녹색 전환 패키지를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하면은 탄소 중립 패키지, 순환 경제 패키지, 그 다음에 투자 정책 패키지, 이 정도로 저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탄소 중립은 21년에 유럽 기후법, 그다음에 EU ETS를 강화하고 건물 수송용 ETS2를 하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 이것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니까 따라 나온 게 이제 시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Renewable Energy Directive,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자동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저기서 탄소 중립 패키지에서 쭈르륵 나오는 거고요. 저거를 이제 아우러서 정책으로 발표한 게 Fit for 55 그 정책 패키지가 되는 거고, 순환 경제는 아까 허탁 교수님 짚어주신 20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 제가 요즘 EU가 가는 순환경제 행보를 보면 여기에 밑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 에코디자인 규정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포장재 규정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EU 배터리 레귤레이션, 엔드 오브 라이프 비클 레귤레이션, 뭐 지속 가능한 섬유 의류 전략, 이게 다 20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고, 그걸 차곡차곡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투자정책 패키지는, 그러니까 이 유로피안 그린딜이 2019년 12월이 공교롭게도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의 일기 출범하는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기에는 이 그린딜을 엄청나게
뭐 거의 앞뒤 안 돌아보고 막 추진하다가 이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너무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하면서 24년 12월 24년에 드라기 리포트라고 해서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는 드라기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산업 경쟁력도 챙겨야 된다. 요 의견이 리포트가 집행위로 제출이 됐고, 그래서 2기가 24년 12월에 출범을 하면서 유럽 산업의 경쟁력도 같이 챙긴다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24년 출범하자마자 한 석 달 안에 클린 인더스트리얼 딜,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스 액트 이런 것들이 나왔고, 올해 초에 인더스트리얼 액셀러레이터 액트, 이게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법이 있으면은 유럽에는 이 IAA 법인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유럽을 우대하는, 노골적으로 우대하는 이런 법들이 나왔고요. 아까 허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U 집행위가 하반 3, 4분기에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 초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공청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유럽 의회 거치면은 아마 내년쯤이나 아니면 내후년쯤에 저게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앞으로 저게 패러다임을 굉장히 체인징하는,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EU는 순환 경제로 넘어가겠다고 확실하게 이제 설정을 한 것 같고, 그럼 선형 경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를 보면 말 그대로 채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흘러서 처분까지 가는 요건데, 이게 인간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무한 채굴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 채굴하고 그 다음에 원료 가공을 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옛날에는 2000년 이전에는 거의 매립이 좀 주였고, 요즘은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립은 지각에 계속 흔적을 쌓아가는 행위고, 소각은 대기에 계속 흔적을 쌓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둘 다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 유출됐을 때 환경 오염물질로 계속 생태계에 쌓여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형경제의 큰 문제점이고, 최근에는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또 이 선형경제가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채굴, 생산, 사용, 환경 유실, 처분의 환경 영향의 요 총합이 지구의 생태적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이런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물질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럼 순환 경제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는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오래된 담론입니다. Reduce, Reuse, Recycle인데, Reduce는 결국 생산에서 줄이자. 근데 이거를 플라스틱 협약에서는 납사를 줄이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건데, 유럽도 일단은 일회용품 규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자체가 물질의 사용 효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싱글 유즈 플라스틱 디렉티브에서 10개 일회용품은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유럽도. 저희도 사실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리듀스는 일단 생산 단계 감축, 그다음에 리유스는 쓸만한 거는 누가 다시 씁시다라는 건데, 그 차원에서 나오는 게 유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구성을 높이고 수리가 용이하게 하자. 수리 용이성이 그래서 이제 요즘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쓰기는 그렇지만 버리지 말고 거기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서 생산으로 투입합시다. 이게 리사이클인데, 그래서 재생 원료에 대한 담론이,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아까 그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의 제일 핵심이 secondary raw materials인데, 그게 다름 아닌 재생원료입니다. 폐기물을 재생한 재생원료가 EU 시장에서 원활히 돌도록 메커니즘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reduce, reuse, recycle을 하게 되면은 저 소각 매립으로 가던 게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환경 유출도 막아버리면은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에서는 R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replace인데,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지각해서 채굴하던 저거를 재생 가능한 물질이잖아요. 대부분은 생물이 지구상에서 물질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주체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생물 자원으로부터 재생 가능한 물질 자원을 추출하는, 그렇게 되면은 재생 불가능한, 지각해서 추출해야 되는 자원이 점점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게 되고 공급망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래서 replace는, 그래서 유럽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을 굉장히 지금 현재는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순환경제로 가려면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 그 탄소가 지각 속에 들어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한 게 아니라 대기 중에 CO2를 고정한 식물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자. 요게 유럽의 방향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채굴 생산, 사용, 환경유실, 처분의 환경영향의 총합이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한 지구의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의 한 170%, 180%이 정도라고 그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 지구가 점점 망가진다는 건데, 그 수용 능력보다 한참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해도 지구가 버텨주는 거니까 요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는 거고.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고 전 세계 정부들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도 열심히 일조한 그 자원순환 정책을 보시면은 사실 다 reduce, reuse, recycle 이 정책들인데, 특히 이제 생산 유통 단계에서는 EPR 제도, 보증금 제도, 포장재 재지구조 평가, 부담금 제도, 일회용품 규제 다 복잡한 규제들. 그다음에 사용 매출단에는 쓰레기 종량제라는 전 세계 유일의 우리 제도, 그다음에 뭐 분리배출 제도,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순환 경제 규제, 자원순환 규제들을 저희가 다 쏟아냈었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 허탁 교수님께서 재활용 실적이 허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페트병을 보시면은 재활용률이 저희 EPR 실적상으로 85% 잡힙니다. 85%면은 나쁘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순환경제도들의 핵심 지표는, 저도 허탁 교수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경제 시스템 밖에서 인풋으로 끌고 들어오는 채굴하는 양을 줄여나가는 게 핵심 지표, 아니면 인간의 경제 시스템 밖으로 못 쓴다고 버려버리는, 저 폐기되는 양을 줄이는 게 사실 핵심 지표, 인풋과 아웃풋을 줄여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아까 CMUR 같은 이런 지표는 저희가 못 만들었는데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채굴과 폐기 차원에서 보면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이 플라스틱을 놓고 봤을 때 순환 경제에 가까워졌느냐라고 보면, 그 물질 흐름도는 작년에 저희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할 때 그 물질 흐름도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폐기물 발생이 매년 10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년, 그리고 이게 계속 늘어요. 한 연간 한 9%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환 경제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 발생한 것 중에서도 처리 실적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물리적 재활용이 26%, 화학적 재활용이 1%,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7%가 사실 물질로서 회수되는 양이고, 나머지 73%는 열회수거나 소각 매립.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열적 재활용을 지금 재활용 통계에 잡고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 대란이나 뭐 위성 쓰레기산 이런 쓰레기 대란 때 저 열적 재활용에 의지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법 체계는 저걸 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거는 에너지 회수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잡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처리량을 보시면은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량을 합치면은 거의 한 260만 톤, 70만 톤 정도가 돼야 되고, 260만 톤이 그럼 재생원료로 와야 되는데, 저희 생산 통계에는 64만 톤 정도가 재생원료로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200만 톤 정도가 저희도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분명히 재활용 됐으니까 어디로 갔을 건데, 근데 그 재활용이 대체로 보면은 물리적 재활용한 게 뭐 폴리에틸렌 관이라는 하수도 관, 뭐 건축 저가 건축 자재, 이게 벌크로 그러니까 녹여서 그냥 찍어내는 그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고품질 재활용은 어렵고요. 사실 순환경제의 제일 이상적 모델은 닫힌 순환고리, 원래 제품의 폐기물이 다시 그 원래 제품으로 돌아가는 순환고리가 제일 좋은 건데, 저희가 페트병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닫힌 순환고리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 국내 수요가 677만 톤인 게 이게 계속 늘어요. 이것도 신재가. 그러니까 아까 순환경제 지표에서 인풋 지표도 그렇고 아웃풋 지표도 그렇고 계속 순환경제 한다고 하는데 점점 양은 늘어나는, 더 많은 자원을 채굴해서 폐기하는. 그래서 아니다, 순환경제는 아직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게 안 되는지를 보면, 그 플라스틱 배출함이 뭐 다들 익숙하신 그림이실 텐데, 가보시면 이런 게 수거업자들이 가져가서 선별장에 갖다 쌓아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다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려고 보면은
일단 여기에 재질은 PP, PE, PE도 HDPE, LDPE, LLDPE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기에 다양한 또 그 물성을 조절하기 위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색상이나 재질 접합이 막 본드로 붙여져 있고 거기에 샴푸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하려고 거기 금속이 또 스프링이 들어.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거의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걸 저 무덤에서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 재활용하기가 사실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이나 화학물질이 스며들어 있으면 저것도 이제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순환경제 이상적 모델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순환고리를 만든 첫 사례가 페트병이 되는데 2019년 전에는 앞에 보시는 뭐 오렌지색 페트병, 갈색 페트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마트에 가시면 이런 병 못 찾으실 건데 이게 저희가 2019년에 식음료용 페트병은 투명 페트 A 재질로만 만드시오라고 그 재질 구조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년에 투명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과 별도로 배출해 주세요라는 분리 배출제를 시행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페트병만 고스란히 모아진 거를 파쇄해서 플레이크로 만들어서 요거를 녹여서 다시 물성 조절해서 칩으로 만들면 요거는 다시 페트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요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10%를 의무적으로 섞으시오라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를 저희가 전 품목, 전 재질 최초로 페트병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순환경제의 해답은 설계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게 EU의 해답이었고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품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80%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후단에 뭐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사업자가 애를 써도 원천적으로 안 된다.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품 포장재 설계해라. 그래서 아까 제품은 ESPR, 포장재는 PPWR. EU의 철학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예를 들면은 EU 통계에 따르면은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의 65%는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한 35%는 포장재로 들어가는데 제품은 한번 사면 걔가 폐기되려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반면에 포장재는 오늘 사면 바로 휴지통으로 넣잖아요. 그 유통, 폐기 이 패러다임이 제품 카테고리하고 포장재 카테고리가 워낙 달라서 유럽은 일단 제품은 ESPR, 포장재는 PPWR로 나눴는데 그 다음에 폐차 체계가 워낙 발달해 있는 자동차는 ELVR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배터리는 또 워낙 전략 품목이랑 EUBR로. 그러니까 이거는 ESPR의 그냥 분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특화. 그래서 제품은 ESPR, 포장재는 PPWR. 그래서 모든 제품과 모든 포장재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설계를 요구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EU ESPR만 놓고 보면 핵심 내용은 EU 영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군에 적용해 나가겠다. 근데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 없으니 2030년까지는 섬유, 의류, 타이어, 매트리스, 가구, 일반 소비 제품, 그 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중간재, 에너지 이용 제품. 이 에너지 이용 제품은 주로 가전 제품들인데 이거는 에코 디자인 디렉티브 시절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 중심으로 규제하던 품목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원 효율성이나 재생 원료 이용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겠다. 이게 아마 2028년 9년쯤 되면 다시 워킹 플랜 2031, 2035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품목을 계속 추가해 가면서 영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플랜이고 최대 16개 설계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할 건데 탄소 발자국을 포함한 환경 발자국, 재활용 용이성, 우려물질 제한인데 여기에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도 우려물질로 포함해서 이런 물질 들어가면 재활용 안 돼. 그러면 넣지 마. 이것까지도 하겠다는 거고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냐, 재생원료 사용 의무, 자원 회수성 뭐 등등등. 여기 사실 제품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카테고라이징 해보니까 한 16개로 추려진 것 같아요. EU 그 JRC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거를 다 이 규제로 통합해서 규제하겠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영내 출시 금지를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면은 ESPR 제2장이 에코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는 챕터고요. 그런 다음에 4장이 기준 지킨 것에 대해서 생산자가
저는 이 기준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Declaration of Conformity라는 문서를 하고 그게 기술적 근거는 이겁니다.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까지 다 갖추고 EU 시장에 들어와라. 그거를 DPP로 구현을 해라. 그게 3장이고 그 구현해 놓은 것을 소비자들은 녹색 소비로 쓰고 시장 감시 기구들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DPP 찍어보고 실험실 가서 분석해보고 이거 그린워싱이 하면은 퇴출 이런 식의 아주 엄격한 메커니즘을 구현을 해놓는 거고 DPP가 이제 핵심 규제 수단이 되는데 제가 이제 DPP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DPP가 약간 뭐 독립된 규제처럼 자꾸 생각들을 하셔서 좀 조사를 해보면 DPP는 2020년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서 제품의 환경성 정보, 지속가능성 정보를 디지털로 하겠다라는 DPP 개념이 공식화된 다음에 품목에 첫 적용된 게 배터리 레귤레이션입니다. 2023년에. 근데 이거는 아주 일반론적인 DPP가 아니라 배터리 특화 DPP고요. 모든 제품군용으로 수평적인 DPP 원칙을 정한 게 24년에 반려된 ESPR입니다. 그래서 DPP는 별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ESPR의 챕터 3가 DPP의 기본 원칙을 다 정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다른 품목군도 이 ESPR의 DPP 챕터를 뭐 이제 그 품목에 맞게 구현하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ESPR은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제조사가 이걸 이 제품을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 제품에 대한 DPP 정보를 다 아까 그 작성을 한 다음에 서버를 본인이 구축을 해서 거기에 그 정보를 다 올려놔야 됩니다. 소비자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띡 찍으면은 그 서버로 가서 읽어주는 거고 동시에 백업 서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당신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제품의 재활용 정보는 계속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서버를 반드시 둬라. 그 다음에 EU 집행위는 중앙 DPP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좀 간략한 버전으로 거기에다가 다 등록을 시키고 집행위는 각 제품별 웹포털로 소비자가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한다는 체계고요. 의류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안엑스 7에서 지금 의류 액세서리, 신발류가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현재로서는 요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디렉티브가 아니라 레귤레이션이라서 ESPR이라서 이게 이 에코디자인 디렉티브였을 때는 에너지 이용 제품군에 대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 평가 중심. 우리 에너지 이용 효율지 그 딱지 있잖아요. 에너지 이용 그 등급. 그것 같은 제도였는데 이거를 모든 제품군에 16개 모든 항목을 적용하는 걸로 바뀌고 모든 EU 27개국 회원들이 다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걸로 바뀐 게 이제 ES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SPR은 거의 기본법처럼 프레임워크 액트처럼 돼 있고 이제 품목별로 각각 다 다른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조인트 리서치 센터에서 사전 연구 중입니다. 품목별로 제일 진도가 빠른 게 섬유 의류 쪽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위에 올리면 집행위가 그거를 위임 입법 초안 우리로 치면 뭐 기후부 고시 뭐 이런 정도의 품목별 기준을 만들면 그거를 집행위가 영향평가 후에 이걸 에코디자인 포럼 돌리고 회원국 회람하고 의회 이사회 심의의회 이제 공포하는 요 체계로 가서 27년, 28년부터 서서히 한 품목씩 에코디자인 기준이 완비가 되면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그 품목은 다 규제를 받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국민주권정부 출범하자마자 저희가 국정과제 세팅할 때 국정위에 가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국정과제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의 내용에 그 녹색 박스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이 내용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9월 달에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을 개최를 해서 한국도 에코디자인 도입합니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연구도 하고 에코디자인 포럼 발족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실무진은 에코디자인법 초안을 일단 조문 구성은 다 했습니다. 요거는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법률 신법으로서 처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 9장 35조 정도로 구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버전 하나를 추가한 게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촉진법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 그 에코디자인 컨셉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17, 18조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가 이 에코디자인의 전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의 두 가지 버전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에코디자인 포럼을 통해서 그거는 좀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어떤 제품군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법적 용어로는 친환경 설계 대상 제품이라는 용어로 해서 제조 유통 단계에서 제조 구조를 개선하거나 소비자나 이제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 제품들을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요거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일단 EU가 액션 플랜에, 워킹 플랜에 하고 있는, 그 중에 제일 급한 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EU의 2030까지의 워킹 플랜인데, 섬유 의류가 27년에 채택하겠다. 그러면 28년이나 29년쯤에 섬유는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이어가 27년, 철강, 알루미늄이 26년, 27년, 여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관련 제품 중에서도 26년, 27년에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EU가 먼저 하는 거는 저희가 발빠르게 따라가야 돼서 요거는 우선적으로 우리도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이번 정부가 녹색 전환을 엄청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태양광, 풍력, ESS, 히트펌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급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이 제품이 폐기되는 단계까지를 고려하자라는 차원에서 요 품목은 별도로 이제 EU는 안 했지만 저희는 에코 디자인에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순환성을 높이고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 녹색 품목이지만 얘가 환경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요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그 에코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인데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박스들이 유럽이 설정한 16개 에코 디자인 기준 항목들입니다. 내구성. 근데 저희가 보니까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이게 내용이 되게 모호해요. 서로 막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사용 기간 연장, 즉 수명 연장 및 재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에 수리, 재활용을 위한 제조구조랑 해체 방법, 이런 것, 그 다음에 재활용 용이성, 요 정도로 좀 수렴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유럽과 1대1 대응하는 거를 저희 초안으로 잡았는데, 요거는 픽스된 건 아니고 에코디자인 포럼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유럽 하는 대로 가자, 그래야 서로 호환성이 좋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떻게 갈까를 좀 예측을 하시기 편하시라고 이 책들이 뭐냐면은 통합 환경관리 제도 하에서 업종별 최적 가용 기법 기준서입니다. 이거는 업종 단위로 허가를 한 번씩 다시 내준 제도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코 디자인은 제품군 단위로 세탁기는 이렇게 만듭시다, 냉장고는 이렇게 만듭시다, 의류는 이렇게 만듭시다. 각 제품군별 설계 기준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나씩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부 장관 고시로 발표되는 에코 디자인 기준은 이런 형태로 제품군별 설계 기준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은 에코 디자인 요건은 크게 퍼포먼스 리퀘어먼트하고 인포메이션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맞추시오. 맞춘 거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시오. 그 정보 제공 요건이 DPP인 건데, 그래서 요 챕터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결국 그 에코 디자인 품목이 친환경 설계 대상 품목이 이 DPP 대상 품목이 될 것이고, 내용은 성능 요건, 그 설계 기준 맞춘 것에 대한 내용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평가 등급도 EU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점수화하는 이런 체계를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EU도 픽스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전자적 방식이기 때문에 QR코드나 아니면 뭐 바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라벨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의 제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 그러니까 DPP 표준을 저희가 고시를 할 것이고, 이 법 되면 이제 고시로, 그 다음에 각 제품 군별 정보 제공 요건, 이게 이제 아까 성능 요건과 하고 정보 제공 요건 두 개가 합쳐서 결국 에코 디자인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 기준서에 어떤 기준을 맞추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시오, 요게 이제 이 품목별 기준서가 될 건데, 그러면 예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11개 정도로 추렸는데 11개의 에코 디자인 기준 중에서
모든 제품군이 11개의 모든 기준을 다 맞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U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중에 그 품목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성능 요건을 부여할 것이고, 그건 당연히 다 DPP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모아서 QR코드가 되면은, 그 QR 찍으면은 이 성능 요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고, 다시 정보 제공 요건은 보시면은 그 다음에 몇 개 정도는 취합해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이 제품은 통합 환경성 등급 C등급입니다. 이런 식의 통합 지표 같은 체계도 EU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호환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 광물 리스트 위치 표시, 이거를 핵심 광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거는 성능 요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 요건,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라. 재활용하려면 해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성능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정보 제공 요건으로서만 별도로 세팅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능 요건과 정보 제공 요건 두 세트가 결국 에코디자인 품목별 기준으로 갈 것이다. DPP는 그래서 이게 독일에 있는 그 무슨 회사의 샘플인데요. 이게 무슨 트러커 자켓인데, 이거를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 제품의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으로부터 이게 스크롤 다운 메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클릭하면 쭉 해서 이 제품의 수리 가능성, 뭐 내구성, 재활용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DPP 페이지에 구현하도록. 그러면은 소비자도 이걸 보고, 규제 당국도 이걸 보고 이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실험실에 가져가서 테스트해보자 해서 틀리면은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다 구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도가 다 세팅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제도 운영 설계안입니다. 이게 27년까지 저희가 대체적으로 법안 만들고 그 밑에 DPP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게 목표고, 거기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에 관련 표준 제정, EU도 보면은 ESPR이 워낙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그 ESPR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표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ISO에 가져와서 국제 표준화하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 과학원이 되겠죠. 과학원이 그런 표준들을 국내화시켜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뒤에 마지막에 재생원료 인증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K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면 기업들은 성능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은 결국 설계를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은 DPP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 물론 저거를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를 구축하고, 그러면 소비자가 클릭하면은 소비자는 녹색 소비에 도움을 받는 거고, 당국은 그걸 클릭해서 이게 규제를 잘 충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벨링은 저렇게 통합적인 등급제로 갈 수 있는 품목은 저렇게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 품목은 뭐를 이행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적합성 검증인데 conformity라고 해서 EU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EU는 기본적으로 적합성 자기선언입니다. 우리 제품 나는 내 명예를 걸고 내 법적 책임을 걸고 다 준수했습니다라고 선언서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은 제3자 적합성 평가, 인증받은 인증 평가 기관으로부터 예술 재생 원료를 10% 섞으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인증서를 가지고 와라. 이런 형태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가 같이 붙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평가기관 지정 관리하는 이런 기술원의 역할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감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제품들이 이 에코디자인 기준을 다 준수를 했는지 시장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럼 안 됐을 경우는 개선 명령 체계까지 법조항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초안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유럽이 지금 에코디자인 포럼을 통해서 이 제도를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도화 포럼과 품목별 포럼, 올해는 제도화 포럼에서 법 설계를 이제 주로 논의를 할 것이고요. 품목별 포럼은 지금 섬유, 의류, 타이어,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녹색 전자, 이렇게 5개 품목에 대해서 각 제품군 협회가 주관하는 품목별 포럼이 지금 조직이 됐는데, 당장은 EU의 그 에코디자인 기준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K 에코디자인 기준을 만들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쟤네들하고 호환이 안 되면은 기업들 불만이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EU 거 좀 모니터링 하면서 요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조 측 전문가하고, 즉 제조사하고 재활용사가 만나가지고 재활용사들이 당신네들이 이렇게 만들면 우리 재활용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렇게 만들면 우리는 KC 인증 통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제조사와 재활용사가 티키타카 스파크를 튀기도록 올해는 해서 어쨌든 설계가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게 에코디자인 기준으로 갈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순환경제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EU도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를 법을 다 만드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법을 만드는데, 제가 사실은 EU 순환경제국장하고 화상 회의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 골자가 뭐야 했더니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게 그 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ESPR도 그렇고 PPWR도 그렇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게 왜 핵심이 되냐 하면은, 재생원료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260만 톤이 재활용이 되는데 60만 톤밖에 생산단으로 잘 안 간다. 특히 고품질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냐 했을 때, 이거를 페트처럼 신품 제조 시에 재생원료를 30%를 섞으시오라고 하면은 그 재생원료는 정의상 폐기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물리적 재활용이나 화학적 재활용 이 방식에서 올 수밖에 없고, 저쪽으로 간다는 거는 열적 재활용이나 소각 매일부로 가던 거를 줄이고 물질 재활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순환고리를 빠져나가는 처분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아웃풋 단이고, 인풋 단에도 보시면 재생원료 30%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677만 톤의 나프타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30%면 한 200만 톤이 넘잖아요. 이거를 재생원료를 쓰라고 하면은 저 중에서 한 200만 톤 정도는 이제 신재를 못 쓰고 재생원료,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원료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관건은 쓸만한 재생원료냐, 써도 되는 재생원료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동시 감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이 결국은 순환경제의 가장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확대의 근간은 인증제도가 되는 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재활용법 33조의 2에 사용비율 확인 표시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산자가 저희 10% 섞었어요 라고 희망을 하면은 환경공단이 그걸 확인해보고 10% 섞으신 게 맞네요 라고 확인을 해드리면은 우리 이 제품은 재생원료를 몇 프로, 100%, 90% 이렇게 사용한 만큼 섞었습니다라고 ESG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인데요.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일단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확립해서, 제일 핵심은 추적성입니다. 이게 이 원료가 폐기물에서 기인한 원료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하고 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이게 제품의 원료로 다시 들어가는데 품질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좀 품질 인증 체계가 좀 같이 붙어야 될,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지면은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EU하고 상호 인정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EU 시장을 들어가려면 재생원료 비율을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재생원료가 다 유럽이 인정하는 재생원료여야 하면 인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 수많은 제품군에 그 수많은 품목별로 다 재생원료를 인증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인증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타이트하게 거의 유럽 수준으로 세팅한 다음에 유럽하고 상호 인정을 실은 실무 협의는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지금 기술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디자인 제도는 유럽도 그렇고, 유럽 다음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발빠르게 같이 따라가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PPWR은 포장재, 설계를 처음부터 순환이용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서 다시 설계하자,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후부는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한 27년까지는 제도화를 좀 어느 정도 완성하는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